지구는 한없이 넓은 우주의 한 천체일 뿐이다. 오늘은 이 한 문장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하늘은 네모 반듯하고 땅은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에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계가 흩어져 있고 그 가운데 지구는 그저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 담헌 홍대용. 홍대용은 1731년 충청도에서 태어나 1783년 한양에서 생을 마친 실학자이자 천문 수학자입니다. 자는 관규, 호는 담헌. 북학파로 분류되는 실학자 가운데서도 과학과 수학에 특히 강한 관심을 보였고 이용 후생학파로 불리는 실용지향 학풍의 선두에 서 있던 인물이죠. 1765년 그는 숙부 홍억을 따라 연행사 일행으로 북경을 다녀오며 청제국의 발달한 천문 관측 시설과 서양 수학 역법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의 충격과 깨달음이 곧 담헌의 사상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습니다. 의산문답은 바로 그 이후의 결산입니다. 정확한 지필 연대는 논쟁이 있지만 대체로 북경에서 돌아온 1766년 무렵 연행 경험과 그 전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식은 대화체입니다. 조선과 청의 경계에 있는 의무려산을 배경으로 전통 성리학에만 젖어 있는 허자와 서양 자연과학과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인 실옹이 묻고 답하며 이야기가 전개되죠. 허자는 당시 평균적인 조선 유학자의 초상을, 실옹은 새로운 안목을 얻은 홍대용 자신의 분신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의 핵심 사상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인물준사상, 무한우주론, 역외춘추론.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놀라울 만큼 오늘의 언어로도 읽힙니다. 먼저 인물준사상부터 볼까요? 허자는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짐승과 초목은 천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실옹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면 인간과 짐승과 초목 사이에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귀천이 보이겠느냐고요. 그는 사람과 금수, 초목은 각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홍대용이 겨냥한 건 단지 철학적인 인간 중심주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만물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같다면 사람 사이의 신분서열, 사농공상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위계, 역시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닿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그의 인물준사상 안에 양반 중심 질서를 흔들고 만인을 평등한 존재로 보고자 하는 사회개혁적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해석합니다. 큰 의심이 없는 자는 깨달음도 없다는 그의 말처럼 만물이 동등하다는 과감한 의심이야말로 신분제 사회 조선을 깨우는 첫 질문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축은 무한우주론입니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천동설, 즉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나며 우주의 중심은 이 지구라는 전통 우주관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질 때 보이는 모양이 언제나 둥글다는 점, 높은 곳에 올라가도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구가 둥근 구형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구가 스스로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허자가 지구가 둥글고 공중에 떠 있다면 사람과 물건이 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느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실옹은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모든 것이 지구 중심을 향해 끌려가는 힘, 오늘날 우리가 중력이라 부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물론 뉴턴 역학이 아니라 직관에 가까운 설명이지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하나의 천체이고 그 위에 붙어 있는 우리 역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물리적 힘 때문이라는 발상 자체가 당시로서는 파격이었습니다. 한국, 동아시아 전통에서
지구 자전과 무한 우주를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이 때문에 홍대용은 오늘날 조선의 갈릴레이 혹은 한국의 코페르니쿠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우주는 끝이 없고 중심도 없다고 말합니다. 별 하나하나가 각각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 그런 셀 수 없는 천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어디가 중심이냐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무한 우주로는 곧바로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세계관, 중국 중심의 화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축, 역의 춘추론이 등장합니다. 공자가 춘추를 써서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질서를 세웠다면, 만약 그가 오랑캐 땅으로 건너가 살았다면 역외의 춘추, 즉 바깥에서 쓴 또 다른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사유죠. 홍대용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생각 자체를 해체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세계의 중심이며 각 나라와 민족은 저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다는 것. 다시 말해, 모든 문명과 지역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이야기를 넘어 국제 질서와 문화 서열을 다시 쓰자는 정치 사상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당시 조선의 눈으로 보면 실로 대담한 지적 탈중국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물균, 무한우주, 역의 춘추로는 서로 분리된 세 개의 주제가 아닙니다. 만물이 동등하다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서열도, 나라 사이의 서열도 결국 허상이다. 우주는 무한하고 중심이 없으니 어느 한 곳이 중심국이라 우길 근거도 없다. 홍대용은 우주의 구조를 다시 그리는 작업을 통해 인간과 사회, 세계 정치 질서까지 통째로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사유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홍대용은 연행길에 북경의 천문대와 서양식 시계, 측정 도구를 직접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1762년에는 고향에 농수각이라는 작은 개인 천문 관측소까지 지어 스스로 관측과 계산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중국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들의 서양 천문학이 청조정과 동아시아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홍대용은 그 최전선에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해 자기 언어로 다시 풀어낸 대표적인 조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단지 서양 이론을 베껴 쓴 사람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서양 천문학 도입을 성리학 화이론 비판, 그리고 조선 사회 개혁이라는 더 큰 맥락에 엮어냅니다. 사람과 만물, 각 나라와 민족의 평등을 주장하고 중국 중심 세계관을 넘어 조선의 주체성을 강조한 점에서 그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사회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말한 우주 구조나 기의 개념, 지구와 천체 운동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전통 우주론의 흔적과 과학적 오차가 남아 있습니다. 중력 개념도 뉴턴 역학과는 거리가 있고 지구 둘레 9만 리라는 수치 역시 대략적인 추산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조선에서 누구도 본격적으로 손대지 않던 영역에 한 개인이 직접 관측과 사색으로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연구자들은 홍대용을 두고 조선 후기 사상계를 지배하던 교조적 성리학과 미신적 세계관을 넘어 근대적 자연관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를 놓은 인물로 평가합니다. 흥미롭게도 2001년 경북 보현산 천문대에서 발견된 소행성 하나가 2005년 국제천문연맹의 승인으로 94400 홍대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조선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구는 한없이 넓은 우주의 한 천체일 뿐이라고 말했던 그의 이름이 이제 실제 우주 공간을 떠도는 작은 천체에 새겨진 셈입니다.
큰 의심이 없는 자는 깨달음도 없다는 그의 지론대로 기존 우주관을 의심하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했던 한 사상가에게 어울리는 조금은 늦은 훈장 아닐까요? 의산문답은 단지 조선에도 지구가 둥글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인간과 만물의 관계, 우리와 자연의 관계, 조선과 세계의 관계를 통째로 다시 묻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야만이라 부르거나 자연을 마음껏 써도 되는 자원쯤으로만 대하고 특정 문명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는 그 순간 홍대용의 목소리는 다시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그런 서열이 보이느냐고요. 익숙한 상식이 당연한 진리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발 비켜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곳.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큰 의심이 언젠가 더 넓은 깨달음과 변화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